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좀 복잡하고 기묘한 일을 겪어서 일하면서 자주 듣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경상도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 근처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물놀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셨어요. 진짜 멋진 분이셨죠?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고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아버지를 보고 털북숭이 산적 같다고 놀리곤 했죠. 저희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아버지가 바쁘실 때는 항구시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이 저를 돌봐주셨고 다른 어부 아저씨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자며 자랐습니다. 그곳엔 저 같은 애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다들 어부 아저씨들의 자녀들이었죠. 그중 엄마가 없는 애는 저뿐이었어요. 아이들과 한참 놀다 보면 늦은 오후에 아버지가 일 마치고 오셨고 그럴 때마다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회를 떠먹고 찌개를 끓여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생선은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어부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많이 탔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바다 낚시도 해보고 그물 올리는 것도 구경하면서 장난치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바다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부일은 제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즐기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우리 지역 최고의 어부셨거든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실력도 좋고 똑똑하고 힘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버지에게는 물고기들이 몰려드는지 낚싯대를 던지면 큰 물고기들을 잘도 잡으셨습니다. 아따, 당신은 낚시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러게 말이야. 여기 토박이들보다 더 잘하잖아. 타고난 어부야. 저 양반 원래 힘 좀 쓰던 양반이라잖아. 무시무시했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부터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이곳에 정착하시면서 배를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추측하기 시작했죠. 외모도 무섭고 힘도 세 보이니 아마 깡패였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럴듯한 얘기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게 되었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버지는 부정하거나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강씨 진짜 깡패야.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이른 새벽, 경매가 끝나고 정리하던 중 한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근처 해수욕장에서 횟집을 하시던 아저씨였습니다. 평소에 인성이 나쁘기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사는 잘 돼서 그 근처 가게 중 가장 돈을 잘 버는 아저씨이기도 했죠. 횟집 아저씨는 비아냥거리며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분주했던 시장은 아저씨의 말 한마디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놀란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 궁금했는지 시선은 모두 아버지의 입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황한 아버지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피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 대신 말을 돌렸습니다. 많이 사셨어요. 오늘 우럭 많이 들어왔는데. 아니 왜 말을 돌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인정하는 거구만. 왜 막 사람 어떻게 하고 여기 숨어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여기 할머니들 무서워서 쓰나. 말이 지나치시네요. 민재야, 저기 아빠 트럭에 가서 장갑 좀 가져와라.
그땐 아버지 주머니에 장갑이 있는데 왜 또 장갑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차로 보낸 거였겠죠. 네. 대답을 하고 돌아선 그때 다시 아저씨가 중얼대며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지 여편네도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아저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뭔가 묵직한 소리가 났고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리니까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서 계셨고 아저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리지 마. 안 그래도 무서운 얼굴의 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쪽으로 씩씩거리며 걸어오셨습니다. 가자. 아버지는 저를 트럭으로 끌고 가셨고 쓰러진 아저씨는 점점 사람들 속에 파묻혀 제 시야에서 가려졌습니다. 다음 날 같이 뱃일을 하시는 선장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대화하시는 걸 들어보니 횟집 아저씨 이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입원해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 씨가 가서 사과해. 그놈 원래 그렇게 막말하고 다니는 거 강 씨도 알잖아. 제가 왜 사과합니까? 먼저 잘못한 건 그 자식인데. 지금 강 씨 화 엄청 났어.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으면서 병원비도 엄청 내고 있다고. 하라고 하세요. 병원비 그거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것뿐이겠어. 그놈 진짜 고소라도 할 건지 눈이 뒤집혔다니까 아주. 고소요? 참나, 하라고 하세요. 사내 새끼가 감옥 가라면 갑니다. 변호사고 뭐고 다 쓰라고 하세요. 자네 민재 생각은 안 하나? 저 어린 거 두고 감옥 간다고? 민재 봐서라도 그냥 눈 딱 감고 사과해. 그거 한마디면 끝날 거야. 괜히 일 키우지 마. 제 이름이 나오자 아버지의 눈빛은 한껏 수그러 들었습니다. 수염을 벅벅 긁으며 제 방을 쳐다봤습니다. 하마터면 몰래 듣고 있는 걸 들킬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같이 배 타러 나가셨을 텐데 제가 일어났을 때가 되어서야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일 안 갔어요? 아들 잘 잤어? 아빠 어디 갈 곳이 있어서. 어디요? 횟집 아저씨 병원에 사과하러 가요? 응, 아빠가 때렸으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친구랑 싸우는 건 되는데 때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사나이라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민재 말이 맞아. 아빠 사과하러 다녀올게. 아버지는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지만요. 술에 취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취하신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또 술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민재,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 예쁜 내 새끼. 아버지는 두꺼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졸렸지만 아버지가 기분이 나쁜 듯 좋은 듯 이상해 보여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는 듯 웃는 듯 흐느끼며 술을 드셨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감옥에는 절대 못 가. 민재 때문에 못 가. 그건 안 돼. 절대 넌 내 새끼야. 민재야, 소중한 내 자식, 하나뿐인 내 아들. 엉뚱한 소리를 내뱉는 아버지가 따분해서 하품만 하다가 옆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두껍고 거친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돈이 많아야 해. 돈이 다 돈이야? 돈. 다음날 아버지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상쾌한 얼굴로
제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밥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늘 제가 대충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기만 했었거든요. 왜 일하러 안 나가시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하지 않던 제 등교를 도와주시고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에 아버지가 말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양식업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배를 타며 버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동네 아저씨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횟집 아저씨한테 사과하러 갔을 때 횟집 아저씨가 그럼 너도 똑같이 맞으라며 한 대 쳤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너도 한 대 치고 감방 가라. 자기는 돈 많아서 변호사 몇 명이고 써서 너 감옥 보낼 수 있다. 며 아버지 심기를 잔뜩 건드렸답니다. 아버지는 꾹 참고 같이 갔던 선장 아저씨랑 술 들이붓고 집에 오셨던 거죠. 아버지는 이 양식장 저 양식장 돌아다니며 일을 가르쳐달라고 하셨습니다. 돈 조금만 주셔도 되니까 운영 방법 좀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웬만한 양식장들은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아버지는 당장 조금 없이 살더라도 몇 년 뒤에 풍족하게 살 미래를 그리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맘때쯤부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조금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돌면서 양식업 배우셔서 좀 외롭게 컸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다가 진짜 운 좋게 어떤 할아버지가 장어 양식하시는 것을 헐갑에 넘긴다는 정보를 받고 아버지가 그걸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얻은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그 양식장에서 장어 양식만 1년을 배우셨거든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자식도 없이 사셨던 분이라 누구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팔기에도 번거로워서 아버지께 넌지시 물어본 것을 아버지가 덥석 수락하셨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은행 2군데에서 대출받고 집도 전세해서 양식장 근처 시내 월세로 이사를 하고서 시작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매일 거래처들 전화도 엄청 돌리시고 장어 먹일 밥을 저희 먹을 밥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시기도 하셨죠. 장어가 아프면 아버지도 아프셨고 장사가 잘 되면 아버지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깨너머로 양식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땐 거의 양식장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서 장어밥 만들고 상품 나갈 거 쌓아놓고 거래처 아저씨들을 상대하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같이 운영을 했죠. 제가 성인이 된 직후에 아버지가 받은 대출도 모두 갚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앞에서 2번째로 우셨습니다. 고생했다며 그때 복분자에 장어 구워서 아버지랑 한잔 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좀 쉬세요. 제가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운영 잘할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꾸준히 하시려 하지 마시고 나가서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열심히 번 돈도 쓰고 하세요. 우리 민재 많이 컸네. 아빠 생각도 하고. 그럼 아빠가 민재 믿고 나가서 놀아도 될까? 당연하죠, 아버지. 그래. 안 그래도 오전에 일할 사람 하나 구했어. 다음 주부터 나올 거다. 내가 잘 가르쳐봐. 네, 아버지. 아버지가 그때 60이 다 된 나이셨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매일 앓는 소리도 하시고 힘들어 보이셔서 이젠 좀 쉬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아셨는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셨던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는 양식장 운영은 다행히도 순조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대출금을 다 갚은 후에야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여유를 찾으셨고 가끔 친구분들 만나 술도 한잔하곤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일하다가 잠깐 집에 들렀는데 아버지가 집 서랍장 여기저기를 뒤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뭐 찾으세요? 소화제가 좀 있나 하고. 소화제요? 어젯밤에도 드셨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자꾸 뭐가 얹힌 것 같네. 체하신 거 아니에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뭔 남자가 이런 걸로 병원에 가냐?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 그래도 가보시지. 요새 자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됐대도 안 보이네. 그냥 가야겠다. 약국에서 사다 드릴까요? 주말이라 연 곳도 없을 거다. 아빠 뱃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이따 시장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잘 챙겨주고 아빠 다녀오마. 네.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제가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가실 분이 아닌 걸 알기에 그냥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감기도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한창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 갔는데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인가 하고 받았는데 예전에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던 선장 아저씨였습니다. 야, 민재야, 너 왜 전화를 안 받냐? 저 좀 바빴어요. 그런데 왜요? 아저씨 큰일 났어, 임마. 너희 아버지 지금 병원 실려가셨다. 나도 지금 대리 불러서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도 얼른 와. 바로 차 타고 아저씨가 알려주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라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병상에 꽉 차는 거구의 몸으로 가만히 누워 잠드신 아버지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선장 아저씨가 제 뒤를 이어 달려오셨습니다. 민재야, 왔냐?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강 씨랑 예전에 같이 배 타던 사람들 만나서 한잔하기로 했는데 강 씨가 오자마자 속이 안 좋다고 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를 한두 해보냐. 생전 아프단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그래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라고 했더니 강 씨가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대로 쓰러졌지 뭐냐. 무슨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가게가 울리는데 우리 다 깜짝 놀라서 119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천만다행으로 머리는 안 부딪힌 것 같은데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세의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올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셨습니다. 암인 거 알고 계셨어요? 뭐요? 암이요? 모르고 계셨군요. 하긴 이 정도가 되었는데 병원 진료 기록도 없고 치료도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강정철 씨 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해야겠죠? 수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빨리 해주세요. 선생님,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야 좀 마음 편해지셨는데 안 돼요?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 다리에 매달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곤란하신지 머리를 극적이더니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진지한 얼굴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아버지 수술 못하십니다. 네. 왜요? 수술로 될 정도가 아니에요. 대장부터 간, 위까지 암세포가 다 퍼져 있어요.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항암하면서 최대한 버텨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솔직히 그마저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이실 것 같아요. 길어야 한두 달이요? 저희 아버지 죽는다는 건가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정말 건강하시던 분이에요. 아프신 적도 없었고 어디 아프시다는 말도 안 하셨고 그 누구보다 건강하신 분이라고요. 아마 말을 안 하셨을 뿐이지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유일한 가족제 전부였던 저에게 우뚝 솟은 거대한 산과 같던 아버지가 우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병을 앓게 되고부터 아버지는 빠르게 망가지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까지도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순리를 받아들이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어 있었죠. 아버지는 되려 몸을 더 해치셨습니다. 과거엔 우스갯소리로 손주 보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술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고 담배는 절대 안 피우셨던 분이었습니다. 배 타실 땐 담배를 좀 피우긴 하셨는데 양식장 하고 나서는 냄새만 맡아도 화내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사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입원을 하시던 항암을 하시든 하셔야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항암하며 살 수 있다냐? 그렇게 고생할 거다 하고 얼마나 더 살 수 있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겠어? 내가 안 아프다가 죽을 수 있대 끽해봐야 몇 달 더 사는 삶이 나한테 중요하겠냐 민재야. 아버지는 그냥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야. 내가 뭐가 두렵겠냐. 그냥 생전 못 해본 거 해보다가 죽을란다. 술에 취해 흥분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던 아버지가 금세 수그러들며 어깨를 축 내리고 술을 드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갔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싶고 무엇보다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고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자신을 해치려 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두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보내자 아버지는 더 이상 담배도 피지 않으셨고 술도 안 드셨습니다. 그럴 기운도 정신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진통제에 의지한 채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매일 몸 구석구석을 닦아드렸습니다. 짐승처럼 거대한 몸짓의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두 달 사이에 20kg가 넘게 빠지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낑낑거리며 무언가 쥐고 있는 손을 제게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바다 목걸이였습니다. 낡고 작은 목걸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봐라. 아버지의 말씀에 목걸이에 달린 동그란 펜던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앞판에는 곰돌이가 그려져 있었고 뒤엔 알 수 없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걸이였습니다. 미아 방지용 목걸이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도 뜻을 알 수 없어서 아버지를 쳐다보자 아버지가 가쁜 숨을 가다듬으시며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는 어부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고추장, 된장 같은 장을 담그셨었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돕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장들은 인기가 많아서 아버지는 꽤 풍족한 삶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세 형제 중 막내셨던 아버지는 딱히 결혼에도 관심 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분이셨답니다. 나이가 차도 도통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걱정을 하시던 와중에 아버지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만난 그분은 제주에서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었답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절대 고생 안 시킬 테니 같이 아버지의 집인 경상도로 가자고 했답니다.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아버지보다 나이도 많이 어렸던 그분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아버지의 완강한 고집과 구애로 결국 같이 경상도에 가게 되셨답니다. 그분은 그 지역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정을 꾸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가업을 물려받기로 했던 아버지 때문에 며느리도 반강제로 일을 거두려야 했답니다. 공무원이지만 임신 출산과 타 지역으로 온 탓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댁살이를 하며 가업을 배우셨답니다. 고생을 안 시킨다는 아버지의 말이 모두 거짓이 된 거였죠. 아버지 말로는 그때 아버지가 철이 안 들었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지도 몰랐고 힘든지도 몰랐고 그저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니 도리를 다했다 싶으셨대요. 그러다 아버지의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 아내분이 여행을 좀 가자고 하셨대요. 숨 좀 쉬고 싶다며 여행 가서 바람 좀 쐬고 일 좀 쉬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화내셨대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고 여행 가 있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서 일할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냐고 아버지가 이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오셨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큰 소리 내니까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오셨고 상황 들으신 할머니가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험한 곳으로 시집와서 허리 한 번 못 펴고 사는 것 같은 여자로서 속상하다며 며느리가 가자는 곳 어디든 가주라고 아버지를 다그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네 세 식구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먼 곳이 아니라 그냥 근처 바다였대요. 가서 근처 민박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여행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출발하는 아침까지도 못마땅하게 아내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답니다. 뒤에서 아기가 듣던 말던 아내분과 다투며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사거리를 지나던 중 좌회전하던 이사 트럭이랑 박았답니다. 아버지 차량 받고 이리저리 돌던 트럭도 순식간에 넘어가고 아버지의 차는 도로에서 몇 바퀴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손을 잡는 게 느껴지셨다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셨답니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에도 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은 아들은 누구인 걸까? 혹시 아버지가 그 후에 재혼을 하시고 나를 낳으신 걸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입을 여셨습니다. 2달여간 병원에서 큰 수술, 작은 수술, 여러 치료들을 받은 아버지는 아픈 몸보다 마음이 더 피폐해지셨다고 했습니다. 타지에서 데려온 아내를 아껴주지 못할 망정, 험한 말을 하고 고생만 시켰던 것, 아들을 많이 안아주지 못했던 것이 계속 생각나서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날부터 술독에 빠져 사셨다고 하시더군요. 술에 취하지 않고선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술 드시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면 또 술 먹고 부모님과도 친구와도 다 연락을 끊고 그런 노숙자 같은 생활을 반복하셨답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첫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던 바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시커먼 밤바다 보면서 오늘은 꼭 죽어야지 생각하며 또 술을 엄청 드셨대요. 술 드시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새소리,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눈을 떴는데 거기 배가 들어오는 곳이었대요. 밤새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여기저기 상인들도 나와 있고 갈매기들도 울어대는데 그 틈에 한 아이가 홀로 있더랍니다. 죽은 아버지의 아들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애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니 막 뛰어다니면서 울더래요. 부모님을 찾으면서요. 사람들은 쳐다보다가 가고 말 걸다가 애가 계속 우니까 가고 그러다가 어느 쯤부터는 애가 안 보이더랍니다. 부모님을 찾았나 보다 생각하고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다시 바다가 고요해졌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아까 울던 그 꼬마가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울고 있었대요. 원래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아들 생각이 났대요. 너 부모님 잃어버렸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 아저씨랑 갈래? 아이가 아버지를 훑어보더니 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 같은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미련이 남아 사망 신고도 하지 않은 죽은 아들의 자리에 그 아이를 대신한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저랍니다. 부모를 잃고 낯선 사람을 따라간 그 꼬마 아이가 바로 저였답니다.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랍니다. 아버지 자식이라는 것도 가짜고 김민재라는 이름도 가짜고 제 인생이 그냥 가짜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혼란스럽더군요.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오셨습니다. 왜 얘기했어요?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말고 죽지 왜 말해요? 죽기 전에 저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하지 말지 왜 말해요? 왜 미안하다. 언젠간 말해야지 하다가 네 진짜 부모가 널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시며 말하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 아버지가 횟집 아저씨를 때렸을 때 감옥에 가면 안 된다고 우시던 게요. 아마 두려워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게 들통날까 봐요. 그래서 과거도 숨기셨던 거고요. 아버지는 그때 그쪽에 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데리고 있어야지 하셨다가 정의부터 키우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충격 때문에 그랬던 거랍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정말 그 과거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떠올리려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이제껏 저를 길러주신 정성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속상하기도 했고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한동안은 머리가 멍했습니다. 양식장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을 지경이었죠.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김준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목걸이뿐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했습니다. 수위를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을 땐 없는 번호라는 기계인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씻어내고 싶은 이 찝찝한 기분과 불편한 마음을 달래러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바로 배낭 하나 들고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는 거였죠. 그렇게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경상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타지에 간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느라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타지의 버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며 한 번 탔다가 내렸는데 마침 절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무교라 평소교회나 절이나 성당 이런 곳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신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럿 드나들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도 그쪽으로 발을 옮겨봤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절의 모습은 근엄하고 웅장했습니다. 다들 예를 갖추며 다니는 모습도 멋있어 보였고 절의 자태도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연등도 엄청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까 입구부터 달려있던 현수막들을 보니 그날이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들도 많았던 거였구나 생각하며 구석진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멍하니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사람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누구세요? 여기서 일하는 보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 되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보살님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 옆에 자리를 잡은 보살님은 아무 말 없이 저와 같이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죠? 네, 그렇네요. 모두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해서 오시는 거겠죠? 절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기나요? 아니요. 연등에 적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몰랐네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냥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서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복잡하네요. 그렇군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네, 보살님은 한동안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절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절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보살님과 신당에 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보살님께 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번 절을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아까보다 작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살님은 고요를 느끼고 있는 저에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절에서 비빔밥을 먹는다는 것은 들어만 봤지 실제로 먹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금방 한 그릇을 해치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들어왔을 때보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때였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오시더니 작은 염주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또 오세요. 그때도 식사 대접할게요. 저는 보살님이 주신 염주를 받아들고 절을 나섰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더 여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보고 없는 곳에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산에도 올라가 보며 마음을 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마지막으로 그 절에 한 번만 다시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기 전에 그 보살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무작정 절에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석가탄신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드나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큰 절이라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아무리 찾아도 보살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때 그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고 나무들은 더 초록색으로 빛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았나 봐요. 보살님, 이번에도 같은 고민인가요? 그때처럼 제 옆을 채워주시는 보살님 덕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마음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덕분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저 그때 다시 오면 밥 주신다고 한 거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리 오세요. 보살님은 따뜻한 밥과 각종 나물들, 예쁘게 구워진 버섯까지 먹음직스러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맵기 고기를 안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던 저였는데도 아무 불평도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가 그릇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동안 보살님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보살님께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보살님에게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부모 잃고 길에서 오는 거 데려다가 키우셨대요. 처음엔 아버지 얘기 듣는데 배신감도 느껴지고 소름 돋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모질게 말했는데 이 얘기하고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무슨 기분인지 잘 정리가 안 돼요.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버지를 원망하기는 싫어요. 아버지가 절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원래 부모님을 찾기엔 겁이 나요. 어떤 분들일지 모르잖아요. 제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찾아서 뭐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게 무슨 마음일지 상상도 되지 않네요.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잘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원망이잖아요. 아버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마지막인 걸 알았다면 그런 말 하지 말 걸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좀 더 같이 있어드릴 걸 하는 마음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한 거지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보살님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미웠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드려야 했던 것, 그게 바로 제 마음의 돌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정확히 제 마음을 읽어주시니 엉여있던 돌이 빠져나간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살님은 제게 손수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죠.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왜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더 예뻐하지 못했을까? 왜 더 손을 잡고 있지 못했을까? 그 마음 잘 알아요. 제가 혹시 다음에 또 마음이 복잡해서 여기 오게 된다면 그땐 보살님 얘기도 해주실래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제 인생을 정신 차리고 살아갈 준비를 마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양식장 운영은 소홀했던 만큼 관리가 많이 필요했었고 공백을 메워준 직원도 휴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읽으신 양식장 운영에 더 힘을 쏟았고 전보다 더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이따금씩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양식장이 안정이 되고 매출도 많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계속 보살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절에 갔던 이후로 계속 차고 다니던 염주를 볼 때마다 보살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하루 시간을 내서 다시 절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만에 간 절은 그때처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와 같은 자리에서 보살님을 기다렸고 1시간쯤 지났을까? 보살님은 그때처럼 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보살님 오랜만에 뵙네요. 혹시 오실까 싶어서 이곳을 자주 지났어요. 복잡한 일이 생기셨나요? 아니요. 다 좋아요. 일도 잘 되고 저도 좋아요. 오늘은 보살님 얘기가 궁금해서 왔어요. 보살님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인자한 표정이던 보살님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보살님은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벌써 20년은 된 얘기인데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똑부러지고 애교도 많은 남편 회사 여름 휴가 맞춰서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정말 한참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경찰서도 가보고 소방서도 가보고 근처 병원도 돌아다녀보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살님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살님께 받았던 손수건을 보살님께 드렸습니다. 보살님은 고개를 꾸벅 인사하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때 배 탄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사람 많으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혼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혼내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혼낸 게 무서워서 안 돌아오나 싶고 배네. 경상도에 남편 지인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때 아이가 4살이었는데 처음 배 타보는 거라 정말 좋아했거든요. 가기 전날 배 모양 장난감도 사고 경상도요. 경상도 어디요? 포항 쪽이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다는 것도 포항이었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정말 없겠지만 저는 보살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준영이요. 김준영.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넘어가게 꺽꺽대면서 울었습니다. 거짓말인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지금 누가 날 속이는 건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오니까 보살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던 스님들도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안 나올 만큼 꿋꿋했습니다. 말로 뭐라 할 수가 없어 저는 가지고 있던 미아방지 목걸이를 보살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보살님은 입을 막더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시킨 보살님과 저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밥을 차려주신 다른 보살님께서 천천히 들으라며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만난 제 어머니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라진 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한 3일 동안 포항 일대를 다 뒤집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서울에 갔어요. 가서 또 신고하고 탔던 배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그러다가 또 포항 가고 못 찾고 서울 돌아가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가망 없다는 경찰들 말에 찬념하며 살았어요.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고 그렇게 사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또 살아보니 가끔 잊혀질 때도 있더라고. 그래도 도저히 애는 낳을 자신이 없어서 남편이랑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남편까지 죽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지역 와서 절에 들어왔어요.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겠다 하고 감사해요. 계속 찾아다녀 주셔서 저 때문에 힘들어해 주셔서 저는 혹시나 제 부모가 저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닐까 하고 그러면 제가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너처럼 예쁜 아이를 버릴 부모는 어디에도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어머니와 눈물 젖은 밥을 먹은 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날 기적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서 만난 거라고요. 저는 어머니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때가 지워지지 않은 집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는 말에 어머니는 많이 고민하셨지만 어머니가 늦었지만 그때 못한 육아하시겠다며 저와 같이 가족을 꾸리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법원을 왔다 갔다 한 끝에 어머니 밑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니 뭔가 더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살님이 저희 어머니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남의 아픔을 들어주실 줄 아는 분이 제 어머니라니 너무 좋더라고요.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여파를 맞긴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에 태어날 제 아이인 튼튼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비록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고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제가 어머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 정도로 저를 아껴주고 저를 위해 주셨던 분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제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받은 만큼 사랑도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잘 모시며 아내 고생 안 시키고 태어날 아기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 많이 하며 사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